치솟는 공과금에 지친 주택 소유자, 기성품을 사기보다 직접 만들기를 좋아하는 DIY 마니아, 실용적인 독립형 솔루션을 찾는 전원생활자, 혹은 가족의 예산을 축내지 않고 집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매년 겨울 수조 원의 돈이 난방비로 사라집니다. 한국에서만 해도 기온이 떨어졌을 때 사람이 살 만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가정에서 매년 약 150만 원을 지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만약 그 해결책의 일부가 여러분의 재활용 쓰레기통, 작업장 또는 동네 철물점의 배관 코너에 내내 숨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는 현대 건축에 관한 대화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유지비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이 햇빛, 기본적인 열 설계, 심지어 자연적인 생물학적 열을 사용하여 집을 데우고 물을 미리 데울 수 있는 간단한 DIY 난방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행하는 최신 기기나 터무니없이 비싼 장비가 아니라 물리학, 재료 특성, 그리고 오래된 전통 건축의 지혜에 뿌리를 둔 진정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이러한 아이디어의 초기 형태는 수천 년 전에 사용되었고 세대를 거쳐 개선되었으며 심지어 매월 높은 난방비를 내는 것이 당연해지기 훨씬 전부터 한국의 주택에도 적용되었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과학적 원리는 결코 작동을 멈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그 지식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잊혀진 원리를 파헤치고 왜 이러한 시스템들이 밀려나게 되었는지 살펴본 후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를 다시 만들 수 있는지 자세히 분석해 볼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집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이어야 하며 상식에 맞게 지어져야 한다고 믿으신다면 서바이벌 루츠를 구독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 잊혀진 무료 난방의 역사. 이 지식이 어떻게 일상적인 건축 관행에서 빠져나가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대식 보일러가 나오기 훨씬 전에 한국의 고대 엔지니어들은 이미 놀라운 정밀도로 열을 다루는데 통달해 있었습니다. 1세기에 그들은 돌바닥 아래와 두꺼운 벽돌 벽을 통해 온기를 전달하는 전통 온돌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물 전체가 안정적인 복사열로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끄러운 송풍기도, 건조한 공기도, 방을 가로지르는 차가운 외풍도 없이 구조물 자체에서 피어오르는 깨끗하고 조용한 온기만이 있었습니다. 훗날 고고학자들이 한국의 고대 유적지를 발굴했을 때 땅속에서 거의 2억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온전한 구리 파이프 부속품을 발견했는데 이는 당시 건축가들이 내구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 후 시간을 앞당겨 1767년 한국으로 가보면 한국의 과학자 오라스드 소시르가 일명 핫박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유리를 덮은 나무 상자에 불과할 정도로 단순했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산속의 햇빛 아래에 두자 내부 온도는 섭씨 약 11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그가 증명한 것은 오늘날의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이 여전히 의존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햇빛이 유리를 통해 들어와 갇히게 되면 그것은 사용할 수 있는 열 에너지가 됩니다. 즉, 복잡한 기계 장치 없이도 태양열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열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1891년 무렵 한국의 발명가 클래런스 톰프는 클라이맥스 태양열 온수기 특허를 냈고 태양열 아이디어를 가정의 실생활에 도입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윌리엄 베일리는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가며 펌프나 지속적인 전력 비용 없이도 자연스럽게 순환이 일어나는 열 사이펀 시스템으로 이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1941년 무렵에는 한국의 남부 지방에 있는 5만 가구 이상의 주택에서 이미 온수를 위해 태양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각 가정은 매일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있었고 그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는 에너지 회사에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1945년에는 한국의 신도시 주택단지들이 콘크리트 바닥에 구리 방열판을 매립한 복사열 난방 시스템으로 지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시스템들이 실용적이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이미 검증된 것이었다면 어떻게 대중의 시선에서 그토록 멀어지게 된 것일까요? 2부, 위대한 속어, 왜 사라졌을까요? 그 답은 결국 규모, 돈, 그리고 통제권으로 귀결됩니다.
한국의 주택용 에너지 시장은 연간 수백조 원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료 및 중앙 집중식 에너지 인프라와 연결된 기업들은 가정용 난방의 미래를 결정짓는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가 규제, 건축 표준, 그리고 주류 건축 관행은 점점 더 연소 기반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가스 배관, 강제 송풍식 난방기, 서비스 네트워크의 확장을 의미했으며 설치와 유지 보수, 그리고 매달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음을 뜻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패시브 난방이 기존 시스템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두운 금속 표면에 내려앉는 햇빛은 연료처럼 계량기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유리, 구리, 나무, 그리고 재활용 금속으로 만든 간단한 지별기는 현대 공과금 모델이 의존하는 장기적인 수익 창출원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태양열이든 복사열이든 자연열 시스템은 거대 에너지 산업이 결코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제공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주 적은 유지비만으로 스스로 안락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방법들은 관심의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1980년 무렵 패시브 태양열 및 구리 기반 난방은 많은 건축 수업과 주류 대화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스템들이 작동을 멈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을 둘러싼 문화가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시장은 한 방향으로 움직였고 건축 법규도 이를 따랐으며 여러 세대의 주택 소유자들은 돈을 지불하는 에너지만이 유일한 진정한 선택지라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 과학 원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열은 여전히 위로 올라갑니다. 어두운 표면은 여전히 태양열을 흡수합니다. 재료들은 여전히 변함없는 법칙에 따라 에너지를 저장하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단순한 설계가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3부 빈캔, 태양열, 난방기, 혁명. 이것은 우리를 가장 실용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사례 중 하나로 이끕니다. 1973년 석유 파동 당시 에너지 가격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급등했습니다. 각 가정은 실내 온도를 낮추고 연료 사용을 줄이며 자신들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차고, 창고, 뒷마당에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나온 가장 기발한 발견 중 하나는 아주 눈에 띄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알루미늄 음료 캔입니다. 건축 자재의 관점에서 볼 때 알루미늄은 아주 이치에 맞는 재료입니다. 알루미늄은 열전도율이 매우 높아 뛰어난 도체 역할을 하며 이런 용도에서는 강철보다 반응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알루미늄을 무광 검은색으로 칠하면 더욱 효과적인데 그 어두운 표면이 들어오는 태양 복사열을 매우 높은 비율로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저렴하고 가볍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빠르게 뜨거워지고 그 열을 공기 중으로 똑같이 빠르게 방출하는 재료를 얻은 것입니다. 이 시스템 이면의 작동 원리는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열 사이펀 기류를 이용합니다. 투명한 덮개 뒤에 빈 캔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면 햇빛이 알루미늄을 가열합니다. 알루미늄은 그 안에 공기를 가열하고 따뜻해진 공기는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공기가 위로 이동하여 방 안으로 배출됨에 따라 아래쪽에서 차가운 공기를 끌어들이며 안정적이고 수동적인 순환 주기를 만들어냅니다. 조건이 맞으면 이 기류는 선풍기나 전선, 모터 없이도 분당 약 1.4, 4.2 세제곱미터의 공기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움직이는 부품도 없습니다. 오로지 재료, 방향, 그리고 태양열의 영리한 활용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아하게 작동하는지 보게 되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는지 이해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4부 나만의 태양열 온풍기 및 온수기 만들기. 자, 이제 문제는 실용성으로 넘어갑니다. 이 오래된 지식을 현대 가정에 실제로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요? 다행인 것은 이것이 결코 불가능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인 태양열 온풍기는 간단한 도구, 인내심, 그리고 적절한 재료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말 동안 만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알루미늄 빈 캔 약 240개로 시작하세요. 공기가 통과할 수 있도록 캔의 위와 아래를 자르거나 구멍을 뚫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후 수직으로 쌓아 올립니다. 시간이 지나도 공기 흐름이 잘 통제되고 구조가 단단히 유지되도록 고온용 실리콘으로 이음새를 밀봉합니다. 그런 다음
뒷면이 합판으로 된 약 1점, EMX 2.3 크기의 간단한 나무 상자를 만들고 열이 지별기 뒤로 빠져나가는 대신 앞쪽으로 밀려 나오도록 은박 코팅이 된 경질폼 단열재로 뒷면 패널을 덧댑니다. 틀이 완성되면 캔 표면에 무광 검은색 내열 페인트를 칠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일반 스프레이 페인트는 벗겨지거나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부 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후 전면을 폴리카보네이트나 강화 유리로 덮어 태양열을 가두고 열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곳에 보존합니다. 남향벽에 수직으로 장착하면 고도가 낮은 겨울 태양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고도가 높은 여름에는 태양광이 비스듬히 닿아 자연스럽게 과열을 줄여줍니다. 제대로 설계하기만 하면 이 시스템은 단순하고 수동적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만약 목적이 따뜻한 공기가 아니라 온수라면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구리 열 패널은 구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여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구리는 에너지를 빠르게 전달하는 열전도에 있어서 여전히 가장 우수한 일반 금속 중 하나이며 이는 플라스틱 팩스 배관보다 훨씬 빠릅니다. 검은색으로 칠해진 합판 바탕 위에 약 6m 길이의 9.5 구리 튜브를 촘촘한 S자 모양으로 깝니다. 조립품을 유리로 덮고 메인 온수기로 들어가기 전에 물이 그 패널을 통과하도록 배관을 연결합니다. 이처럼 소박한 설정만으로도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사례로 한국 경기도에 사는 한 주택 소유자는 단 2개의 간단한 패널을 설치하여 가스비를 무려 62%나 줄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재료 선택과 기본적인 태양열 설계를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위력입니다. 재활용 캔, 약간의 구리, 목재 약간, 그리고 투명한 유리 한 장을 가져다가 시간당 1, 0 BTU 이상의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발열 기계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해보면 만약 여러분이 장인처럼 생각하고 주의 깊게 만들 의향만 있다면 상업용 시스템에 수백만 원을 지불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란 매우 어려워집니다. 5부 생물열 에너지의 마법, 장패인 방식. 하지만 물론 태양열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진지한 건축가나 전원 생활자라면 누구나 물어볼 다음 질문은 뻔합니다. 밤이나 잿빛 겨울 날씨가 길게 이어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생물열 에너지가 등장하며 이는 지금까지 실제로 적용된 자연 난방의 가장 매혹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1970년대에 한국의 장패인이라는 한 농부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땅에서 잡목을 치우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그 나무들을 태우거나 치워버리는 대신 커다란 더미로 잘게 부수어 퇴비화되도록 두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사실은 엄청났습니다.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함에 따라 더미 깊은 곳에서 내부열이 발생했고 종종 섭씨 60도에서 65도까지 도달했던 것입니다. 장패인은 그것을 쓰레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보았습니다. 우드칩과 유기물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더미의 중앙에 폴리에틸렌 튜브를 묻음으로써 그는 물이 뜨거운 퇴비 속을 순환하다가 데워진 채로 다시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보고된 출력량은 분당 약 4리터의 뜨거운 물을 이동시킬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열은 집을 데우는 것부터 가정용 온수 공급, 심지어 추운 겨울 동안 온실을 난방하는 데까지 한 번에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 지속 시간입니다. 제대로 만들어진 퇴비 더미는 최대 18개월 동안 유용한 열을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회복력 있는 삶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잔재주 그 이상입니다. 이는 많은 시골 지역에서 이미 흔하게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사용하여 자연적인 분해 과정을 안정적이고 저렴한 겨울철 에너지로 바꾸는 실질적인 사례입니다. 6부 퇴비 동력 난방기 만드는 법. 공간이 있고 유기물 재료를 구할 수 있다면 퇴비 동력 난방기를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는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이 시스템은 질량, 수분, 그리고 생물학적 작용이 시간에 걸쳐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기능합니다. 전형적인 장패인 방식의 퇴비 더미는 직경이 약 5m, 높이가 2.4m 정도이므로 매우 상당한 양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신선한 우드칩 약 30세제곱미터, 톱밥 약 15세제곱미터, 그리고 박테리아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더미가 계속 강하게 열을 내도록 돕는 거름이나 기타 질소가 풍부한 재료 몇 세제곱미터를 포함하여 총 50톤에 달하는 양입니다. 제작은 뼈대와 단열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피나 건초, 더미 약 80개로 바깥쪽 가장자리를 형성하여
내부 열을 가두는 데 도움을 주는 두꺼운 테두리를 만듭니다. 그 경계선 안쪽에는 푹 젖은 유기물 혼합물을 층층이 깔아줍니다. 여기서 수분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미생물은 50, 60% 범위의 포화 수분량이 필요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생물학적 활동이 급격히 느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발열량도 함께 떨어집니다. 더미가 높아짐에 따라 온수 순환 배관을 설치합니다. 일반적인 설정에서는 약 270m 길이의 25mm 팩스 튜빙을 사용하는데 층 사이에 수평 코일 형태로 배치하거나 중앙에 수직 철망 기둥을 감싸도록 배열하여 더미의 가장 뜨거운 부분과의 접촉을 늘립니다. 튜빙을 소형 순환 펌프에 연결하면 차가운 물을 배관으로 보내어 섭씨 약 54도의 온도로 되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시스템은 경이로워집니다.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밤낮으로 비와 설이 깊은 한겨울의 조건 속에서도 퇴비 더미 안의 박테리아는 폐바이오매스를 유용한 열로 계속 변환시킵니다. 그런 다음 마침내 열 순환이 끝났을 때 이 시스템은 쓰레기나 재를 남기지 않습니다. 정원 토양을 개선하고 화단을 비옥하게 하며 미래의 식물 생장에 영양을 공급할 준비가 된 검고 영양분이 풍부한 엄청난 양의 부엽토를 남깁니다. 바로 이것이 이 방법을 그토록 매력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난방기가 아닙니다. 생유기물 폐기물을 먼저 따뜻함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는 비옥함으로 바꾸는 순환형 건축 및 토지 이용 전략입니다. 7부 현실 세계의 성공 사례와 독립형 삶의 미래. 이쯤 되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론을 넘어서 현실에서도 정말로 작동합니까? 대답은 예이며 이를 증명하는 실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교 기계공학도들은 노숙자들을 돕기 위해 설계된 작은 집 프로젝트에 독립형 난방을 제공하고자 빈캔 태양열 난방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고 저렴한 시스템에서 최상의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 심지어 그것을 히트 펌프와 결합하기도 했습니다. 겨울이 장난이 아닌 한국의 강원도에서 예술가 프란츠 프라이첼은 장페인 방식의 퇴비 난방 원리를 적용하여 2층짜리 창고 전체를 난방했습니다. 그는 매달 막대한 난방비를 계속 부담하는 대신 이 문제를 일회성 건축 비용으로 전환하여 현지 재료와 자연열에 기반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경상도 지역에서는 은퇴한 건축업자가 단 하루 오후 만에 구리 열 패널을 조립했고 그 하나의 실용적인 결정은 이후 겨울 내내 그가 집을 난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런 시스템들을 항상 쉽게 도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축 법규, 검사, 그리고 주택 소유자 협회 등이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그 솔루션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숙하게 보는 상업용 시스템에 딱 들어맞지 않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큰 문제의 일부입니다. 아무도 햇빛에 대한 월간 구독권을 팔 수 없고 아무도 퇴비와 고철을 가지고 거대한 공과금 제국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은 대규모로 마케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 전원 생활자, 그리고 회복력을 중시하는 건축가에게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상식, 재료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자립심을 바탕으로 구축된 개인의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결론, 우리는 안락함이란 오로지 중앙 집중식 시스템, 값비싼 장비, 그리고 매달 오르는 공과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끊임없이 듣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능력은 멀리 떨어진 거대 전력망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페인트 칠된 알루미늄 캔의 열을 모으는 힘 속에, 구리의 전도성 속에, 그리고 살아 숨쉬는 퇴비 더미의 변함없는 생물학적 힘 속에 바로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런 시스템들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연료와 공과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훌륭한 건축이란 항상 재료를 이해하고 물리학의 법칙을 존중하며 이용 가능한 것들을 기술과 의도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었음을 일깨워 준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을 난방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들고 가정을 더 자립적으로 만드는 그런 종류의 실용적인 지식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약간의 재활용 재료와 주말의 자유시간, 그리고 잊혀진 건축의 지혜가 전력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를 시도하는 것을 정말로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을 통해 열에 대해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을 얻으셨다면 서바이벌 루츠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점점 더 적은 통제권을 위해 점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에 지친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이곳에서 유용한 지식을 살아 숨쉬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따뜻하고 자유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